규슈의 보석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섬. 이키섬으로의 여정은 기억을 위한 것이다. 시간은 기억을 지우지만 기억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살리는 존재다. 이 섬은 70여 년 전 돌아오지 못한 바다에서 산산이 부서져버린 기억들을 증언한다. 1945년 이키섬. 그 부서진 기억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우성치는 침묵의 소리도 듣는다.日光に明らかになれば歴史になって月光に染まれば神話になるということわざがあります。しかしある記憶はまだ日差しにも月の光にも照らされなかったところでただ沈黙しております。壱岐島の故事である天徳寺はその沈黙の嘆き恋を抱い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時に沈黙は悲鳴よりもっと大きな痛みを秘めています。私は壱岐島にある天徳寺の住職の西谷徳道です。天徳寺には名前も年もわからない韓国の人たちの位牌と131体の遺骨が祀られております。彼らがどこの誰であるかを正確に知ることはできません。しかし一つ明らかなことは、誰もがふるさとに帰るため海を渡ろうとして命を落と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이름도 없이 그저 대한민국 조난자 정령이라고 쓰인 위패 하나. 원래 위패에는 죽은 이의 이름과 사망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위패에는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적을 수 없었다. 그렇게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私はもう、生まれた時にはこの位牌じゃなくてもう少し朝鮮半島の人たちの霊って書いた位牌があったんですね。先代のその位牌で追悼供養というか慰霊供養をずっと行ってきている。 천덕사에는 대한민국 조난자 위패 외에도 131명의 한국인 유골이 안치돼 있다. 이름도 성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이키섬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아버지에겐 평생 잊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그것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야 자식들 앞에 풀어놓으신 아버지.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라는 기억의 조각들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혼자 탈출해서 너희 한다.
그럼 뭐 탈출해가지고 하룻밤에 하나씩 죽석이 뭐 네, 안 불이 안 그럼 들어갔다. 탈출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잡혀가면 못 자는데. 좀 가지고 쉬고 봐. 그럼 탈출해가지고 성공을 했네요. 그런데 뭐 그래 티 가지고 아까 내가 그러면 뭐 크하게 공습이 내려가지고 막 비행기 뭐 이거 막 오로 부러졌지는데 별만 채고 방향을 보고 탁 들고 뗐다 막 들고 떼니까 집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2년 뒤인 1998년 허영도 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1943년 일본으로 끌려갈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겨우 20살. 푸른빛 청춘이었지만 빼앗긴 나라의 청춘의 거처 따위는 없었다. 노을 적에는 이제 배라든지 이런 거는 뭘 타고 그럼 이제 배 돈을 줘야 되지. 돈 버리면 돈을 20원씩이면 20원 줘야 야미 배로 타고 나오는데 그 미야구 도가라고 하는 그때가 바람이 그것이 심한 게라 딱 발 추석물에 그때 날이 피고 막 이럴 자거든. 그 바람에 안기가지고 비는 참따로 어제 나는 캄캄하지 한 질이나 올라갔다가 물이 또 4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의 기억들은 여전히 아버지 안에서 펄떡거리며 살아 있었다. 어쩌면 허영도 씨의 아버지는 삶의 마지막까지 기억을 곱씹으며 질문했을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壱岐島で初めて韓国の人たちの遺骨が発掘されたのは50年以上前のことです。1967年のことでした。私はその時まだ10代後半の若い頃だったので何が起こったかよく知りませんでした。後から聞いた父と大人たちの話によると1945年海を渡って自分の国へ帰る途中台風で遭難された韓国の人たちの遺骨だったそうです。이키섬 구요시야마 해변의 대한민국인 위령비. 1967년에 세웠다는 이 추모비 아래는 지금도 139 정도의 한국인 유골이 화장돼 안치돼 있다.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아시베만의 구요시야마 해변과 류진자키 지역 두 곳이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5년 가을 이키섬으로 조난당한 한국인들의 주검이 자주 떠밀려왔다. 그 주검들은 바다 근처 모래밭에 묻히곤 했다. 그런데 해변에 가는 모래들이 비바람에 씻기자 유해가 드러나는 일이 잦았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1967년 유해들을 수습해 화장하고 위령비를 세운 것이다. 대마도를 사이에 둔 채 부산에서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이키섬. 고국으로 돌아가려던 이들을 삼켜버린 그의 바다는 무심했다. 무심해서 더 잔인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1945년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 나섰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 섬에 갔을 때 마사키라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기입니다. 노인은 오래전 이키섬의 유골 발굴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이제는 맨 남지 않은 목격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배에서 탈출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옷보따리조차도 가지고 못하고 맨몸만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ヨシ浜で、亡くなった方はお父さんが一緒に乗られた方の船だと思います。でそういう意味でその後たくさんの苦労を重ねて韓国に帰られてで、こうして今またあなたとお会いできたことが私はとても嬉しい。 지나간 기억을, 그것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들춰보는 사람의 마음속엔 자신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을 것이다. 허영도 씨의 아버지에겐 강제징용과 이키섬의 기억이 그랬다. 큰 배에서 작은 배로 뛰어내려 가지고 해안선으로 실어내 가지고 거기에 아시베 소학교에 피난한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300人ぐらいの規範船が湾内で岩礁地帯で、沈没し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その岩礁地帯っていうのは陸から50メートルぐらいのところにあったんです。だからその50メートルぐらいの距離を泳いで、丘まで上がったお父さんもそうですけども、生存者がいて、その方が遺骨の埋葬をほとんどやりました。 마사키 노인이 1976년 당시 이키섬의 한국인 조난자 유골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건 지금은 고인이 된 후카가와 무네토 씨의 영향이었다. 훗날 원폭의 참상을 고발하는 시인이 된 그는 1945년 당시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조선인 노무자들을 감독하는 지도원으로 일했었다. 그런 그가 이키섬의 유골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함께 일했던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집단 실종 사건 때문이었다. 1945년 9월 후카가와는 단체로 귀국길에 오른 241명의 조선인 징용공들을 배웅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 중 아무도 고국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41명 전원이 대한해협 바다 위에서 실종된 것이다. 후카가와는 이키섬에서 발견된 조난자 유골들이 자신이 찾고 있는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1976년 직접 유골 수습에 나섰다. 이키섬에서 196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한국인 조난자 유골 발굴 작업이었다. だいたい3体から5体ぐらいずつ、祖国に韓国が向こうだとすれば祖国の方に頭を並べて埋まってました。当時塹壕掘りって言ってました。要するに2メートルから3縦2メートル横3メートルぐらいの、そういう四角いその穴を掘ってましたね。だからその上をショベルカーで剥いで、そして私たちがスコップで掘っていくと少ししたら遺骨に当たりました。 1976년 그해 신문들은 이키섬의 조선인 유골 대량 발굴 소식을 분주히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정부와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なぜこの人たちはこういう姿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は全部日本の帝国主義支配植民地支配にありますから、そのことをこのまんま闇から闇へ葬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意味で、日本人の責任のことばかり考えていました。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 이키섬을 찾아가는 허용도 씨.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야 작심한 듯 강제 동원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어떻게 끌려갔고 어떤 노역에 시달렸으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아들은 그렇게 1945년 이키섬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기억과 만나고 있다. 이키시청에 근무하는 산호겐지 씨도 1976년 한국인 조난자 유골 발굴 작업에 참여했었다. 이 발굴 당시에 한국에서도 관계 기관에서 나왔습니까? 最初見えてその後グループの深川さんのグループの方ですかね。 저는 그 당시에 그 이 배에 탔다가 하선해가지고 생존한 유가족,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키섬의 유골들은 잊혀져가는 존재였다. 만약 1976년 후카가와 일행이 미쓰비시 증용공들의 집단 실종 사건을 추적해 이 섬에 오지 않았다면 그들을 묻혀버릴 수도 있는 비극이었다. 이게 다 久吉の高台のところに埋葬されてあったわけですね。いろんなところに私たちも、事前の2、3箇所の手前数箇所を発掘をしたというですかね。どの付近が大体埋葬されてあったのかというのはある程度役所の方で、事前にスムーズにいくことを含めてですね、範囲を確認したというのは確か記憶にありますね。 그렇다면 후카가와 씨가 이키섬에서 찾으려 했던 조선인 증용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제작진은 200명이 넘는 강제동원 조선인들이 바다에서 사라져버린 이 비극적인 실종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만난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인 침몰 유족회. 회원들은 모두 히로시마 미쓰비시로 강제동원됐던 징용자들의 자식이나 조카들이다. 수천 명이라고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마꾸라치 태풍이 몰려오니까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흡실러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도 알아야 되고 일본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발언을 해야 된다. 1974년 유족회 결성 당시 만들어진 희생자 명부. 하지만 명단에 적힌 이들은 후카가와 씨가 찾고 있는 241명 중 채 60명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희생자들이 누구였는지 조국은 아직 이름조차 밝히지 못했다. 그 강제동원된 한국인 조선인들의 그 명부는 사실상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제 지난 1991년, 92년도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인도한 명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명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시작으로 조선인 강제동원에 나섰던 일본은 국민징용령 이후 더욱 폭력적으로 대규모 강제징용에 열을 올렸다. 장기화된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격화로 부족해진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의 청년들은 징용이라는 이름 하에 강제동원 노무자가 되었고 일본 각지의 탄광이나 조선소 등 군수시설로 끌려가 노예처럼 일했다. 연인원 약 100만에 이르는 숫자였다. 일본 우익이나 일본 정치가들이 강제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요. 강제성이라는 것은 인신적인 구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좋은 데 보내준다고 한 것까지 모두 강제성이 있다고 이것은 일본 변호사협회에서 2002년에 이미 인정을 했고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권오복 씨의 아버지는 1944년 8월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동원됐다. 그에겐 23살의 꽃다운 아내가 있었고 3살과 갓 100일이 지난 어린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저기 일본 가실 때 내 동생 100일 잔치하고 그 이튿날 그 얘기는 내가 들었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생전에 늘 우리 집 그 아버님이 굉장히 아마 자상하셨나 봐, 다방면이로. 예? 그 아버지 칭찬을 만화님이 많이 했어요. 당시 영감님은. 너무 어려서 헤어져 기억이 없다고 그리움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가슴에 사무쳤던 아버지.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내내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아내의 기다림에 힘이 됐던 건 오래전 남편이 보낸 편지들이었다. 나가사키하고 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잖아. 그때 이제 그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가 있었어. 그건 나도 봤거든. 그 잠무 같은 거 처리하고 그래서 9월 17일 날 고국에 돌아오겠다 한 게 이제 마지막이 된 거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오. 당신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고향에 돌아가 집 문 앞에 당도하는 그 순간이 어떠한 기분일까 상상해 본다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구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칠성님께 빌어봅시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남편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야속하고 가혹한 끝이 없는 기다림의 세월이었다. (20세기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일본의 제국주의.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으로 히로시마를 기억한다. 지금은 과거를 지워버린 듯한 이곳에도 강제동원으로 끌려온 수천 명의 조선인이 있었다. 그들이 고된 노역을 했던 곳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히로시마 기계 제작소와 조선소. 미쓰비시는 일제 침략 전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히로시마에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1945년 7월) 말 미쓰비시 중공업의 히로시마 공장들에는 적어도 2,800명의 조선인 강제동원 노무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후카가와시와 생활한 241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강제 동원이 되다 보니까 한 지역의 분들이 한 사업장에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1923년 고 무렵에 출생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거의 다 미혼이고 그 경기도의 화성, 안성, 평택 이 지역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의 징용자들은 어떤 생활을 했던 것일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실종된 징용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조선소에 끌려갔던 생존자를 만날 수 있었다. 21살에 고향인 안산 대부도에서 징용당한 신상철 옹은 1945년 8월 원폭이 터지기 직전 히로시마 조선소에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고 한다. 공장이 아니라 그냥 한디 바다에 그저 띄워놓고 저 무슨가 아시바리 매놓고서 얹혀놓고서 하는 거예요. 한디서 무슨 공장도 아니야 그건 그냥 터져들 대고 가시면 되고 그냥 우여먹고 그냥. 그래서 야 여기다 놓다 죽기 싶겠다.
또 가자고들 어디로들 나가자고 그냥. 안성의 요양원에서 생활 중인 이관모 옹은 1944년 고향인 황해도에서 강제 동원됐다. 당시 22살이었던 그가 끌려간 곳은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조선소. 1년 남짓한 징용 생활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배고픔이었다. 배고픈 게 재밌는데 먹을 걸 못 먹고 그러니까 그게 하여간 우리 고향에서 한 사람은 그 먹을 거 소독질 하는 거에 주로 있어가지고 밤낮 매일같이 가서 매 맞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먹을 거 하여 시장하고 배고픈 게 제일 첫째지요. 뭐 그 임석이라고 그게 뭐 임석도 아닌 거 솔직히 개미 돼지메이 같은 거 그거 한술 짓고. 이관모 옹이 고된 노역과 배고픔에 시달렸던 강제징용지.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와 쌍둥이처럼 닮은 도시다. 두 도시 모두 원폭 투하로 인해 일본인들에겐 연민을 자극하는 폐허의 성지로 각인됐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는 엄연한 가해자의 공간이다. 그 중심엔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있었다. 70여 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과거보다 더 번성한 모습으로 가동 중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 1945년 당시 이곳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는 약 6천 명으로 추정된다.1945年8月6日その日が来ました。広島に原子爆弾が落ちたその日、爆心地から半径2キロ以内は廃人に帰し、生きている生命の息はすべて絶えてしまいました。 군데군데 그냥 쌓아놓은 게 시체예요. 그냥 제 타서 그냥 익어서 고기 모양 익어가지고 그냥 누구 얼굴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사람들 그 시내 전방 그냥 미쳐 실어내지 못해서 그냥.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제가 대풀 싸죠. 그 넓은 나가사키 시내 전체가 말이죠. 나가사키에는 내가 이렇게 항구가 길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그냥 사람들이 하얗게 떠져 있어. 죽어가지고. 전쟁은 늘 더 나은 미래를 주겠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어떤 전쟁도 그 약속을 지킨 적은 없다. 해마다 원폭이 떨어진 날짜에 맞추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성대하게 치러지는 원폭 희생자 추모 평화 기념식. 하지만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이 행사의 어디에도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애도나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원폭으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른 피해 국가 일본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침략 국가이고 가해국인데 가해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피해국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피해국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원폭 피해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은 아버지처럼 일본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들에게 춥고 긴 밤의 끝과 같았습니다. 광복, 조국의 빛이 돌아온 것입니다.
있겠으면 원폭 투하 소식에도 아직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면서 섬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폭의 폐허에서 살아남은 한국인들은 귀향을 서둘렀다. 강제동원 노역에 시달리다 해방을 맞은 미쓰비시 징용공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찾아 나섰다. 당시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했던 후카가와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 징용공 241명은 노송옥을 인솔자로 해서 시모노소키로 가는 기차표를 구했다. 1945년 9월 15일이었다. 그들은 오전 10시쯤 폐허가 된 거리를 걸어 히로시마역에 도착했고 거기서 노송옥의 가족이 합류해 일행은 모두 246명이 되었다. 후카가와는 오후 1시경 떠나는 그들을 배웅했다. 그 동료 241명을 인솔을 해서 자체적으로 귀향길에 오르겠다라고 해서 송별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히로시마역에서 이제 출발할 때 배웅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41명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기차를 타고 히로시마를 떠난 241명의 징용공들이 향한 곳은 부관 연락선이 운행되는 시모노세키였다. 하지만 당시 시모노세키항은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몰려든 한국인들로 극도로 혼잡한 상황이었다. 승선권을 구하지 못한 채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매일 한 20명, 30명씩 그 부두에서 학원 부두에서 죽어나가는 거야. 그 시체를 치우라 이거. 그러면 그 일을 하면은 연락선 탈 수 있다고. 그들도 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기약 없는 부관 연락선 대신 불법 밀선, 일명 야미배를 타는 선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어쩌면 1945년 그 해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밀선을 탔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내 아버지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미는 일본어로 뒷거리를 뜻한다. 연락선을 타지 못한 사람들이 민간 귀국선으로 이용한 야미배들은 대개가 어선을 개조한 목선들이었다. 여객선이 아닌 작고 낡은 밀선들은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었다. 뭐 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목선 타고 오는데 아침부터 비가 왔거든. 중간에 비가 막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짐 다 버리고 사람만 다 가져왔다. 한 11시경 됐는데 그냥 풍파가 뭐 한없이 오면서 배가 뭐 곤조락들 치더니 다치를 두 건을 지고 말더라고요. 시모노세키에서 연락선을 타지 못한 히로시마 미쓰비시 강제동원 징용공들은 인근 도바타항으로 이동해 야미배를 구했다. 마지막 목격자는 1945년 9월 17일 오전 10시경 도바타에서 목선을 타고 떠나는 일행과 헤어졌다. 그것이 실종 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도바타항을 출발하고 3시간 뒤 갑자기 항구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기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9월 17일의 그 풍랑은 마쿠라자키 태풍 때문이었다. 그 태풍이 굉장히 강력한 마쿠라자키 태풍이라는
그 초강력 태풍인데요. 거의 뭐 일본의 3대 태풍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만 2,500명, 또 행불자가 한 1,300명이 나올 정도로 대규모 태풍이었고 패전의 혼란기였고요. 당시의 기상 정보라든지 방제 체계가 굉장히 허술해서 아마 출항자들은 태풍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その時海で何が起こったか知っている人は誰もいません。生存者が一人もいないためです。数日後、深川さんは自分が見送った三菱徴用工たちのうち誰一人自分の国へ帰れなかったという事実を知るようになりました。彼は台風で遭難した死体が壱岐の島まで流されてきたと思いました。しかしご存知のようにどのような証拠も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 그 당시의 풍향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이끼섬 표착보다는 트시마에 표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섬에 표착된 그 유골의 내용 같은 걸 보면 생환자가 훨씬 많았고요. 또 여성이 많았다든지 그래서 그 징용공들과 같은 241명의 그런 독신 남성 그룹과는 다른 그룹이지 않았나. 被爆徴用工の方々が壱岐や対馬のどこかで眠られている可能性はもちろんあるとは思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1945年の10月10日の夜11日にかけてのその船の今こう焦点を当てている船にはほとんど乗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この近年の研究結果でほぼ確実にはな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1945년 그해 대한해협의 바다는 자주 사나웠다. 태풍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이키섬에는 수많은 시신들이 떠밀려왔다. 허영도 씨의 아버지에게 이 섬의 기억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 같은 것이었다. 누군가는 살아서 섬을 떠났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죽어서도 끝내 이 섬을 떠나지 못했다. 허영도 씨의 아버지는 그 바다에서 살아남아 이키섬으로 피신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때가 1945년 10월이었다. 옷보따리고 돈보따리고 하나도 가면 뭐라는 게요. 그냥 밤 새도 풀어가 이제 그 하고 가서 이제 자는데 아침에 나오고 그냥 배가 잔디가 턱 불나지 막 가라앉아 있는 밥 한송 한 등에서 먹고. 그럼 자기는 어디 자고요? 학교 같은 데서 이제 자고 배가 고파서 낮에 이제 그 풀뿌리 같은 거 그런 거 배가 이제 뭐 씹어 먹어보고.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가는 동안 이키섬의 모든 것이 사무치게 다가오는 아들. 70년이 넘는 세월 저편 겨우 20살의 젊은 아버지가 느꼈을 참혹함을 어떻게 다 짐작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는데 아버지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기에서 많은 고뇌에 찬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같이 배 탔던 분들의 죽음도 보셨고 그리고 배도 고파 보셨고 그리고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지 기약 없는 날들을 여기서 일주일 이상 보낸 것 같습니다. 1945년 그 해의 기억은 이키섬에서 평생을 보낸 노인에게도 특별하게 각인돼 있다. 올해 82살의 나가타 노인은 소학교 시절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했다. 風がその時の風向きが向こうからこっちに吹いた台風が風やったですから、それで向こうの港に避難をしてました。
그래서夜なって私は朝夜が明けたらここに遭難された方がいっぱい漂着されていたのを覚えてます。 전쟁의 광풍도 조용히 지나갔던 외딴 섬. 하지만 오히려 전쟁이 끝난 그해 죽음은 도초에 널려 있었다. 바다는 이키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조선인들의 죽음을 무수히 마을로 실어 날랐다. 아니 5人6人の方が来られて、そして亡くなられた方をさすりながら自分たち泣きながらですね、愛護愛護と、はい、その愛護愛護だけはもう何の行事か知らないけど、後から聞いたらやっぱなんか韓国のお葬式みたいな中古でお聞きをしました。はい、それだけはもう今でもはっきり覚えてます。 죽어서도 끝내 건너지 못한 바다. 파도에 삼켜지고 부서져 버린 기억들. 그 고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피해자도 기억하고 가해자도 기억해야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원망하는 거라.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을 외국놈한테 다 뺏겨가면서 말이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가. 그게 이제 그 나라가 원망스러운 거지 결국 그게. 지난 5월 31일 131구의 한국인 조난자 유골이 천덕사에 새로 안치됐다. 1945년의 귀국선 조난 사고로 이키섬과 대마도 일대에서 수습된 유골들은 긴 세월 일본의 사찰들과 후생성 창고를 떠돌아야 했다. 조국을 코앞에 둔 채 또다시 걸음을 멈추게 된 영혼들. 강제동원의 비극은 죽음 뒤에도 끝나지 않고 있다. 남아있는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분의 유골 수가 확인되는 것은 현재 일본 전국에 걸쳐서 각 사찰이나 납골당 이런 곳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약 2,700여 분 정도의 유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1945년 해방의 그 다음. 이키섬에서 처음으로 강제동원 한국인들의 조난 유골을 발견했던 그 다음. 그들이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다음. 그 많은 다음 날들에 우린 무엇을 했을까? 最終的な目標は、韓国に遺骨をお返しするのが目標なんですが、それまでは韓国に近いこの壱岐島天徳寺でお預かりしてお供養もしてあげ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감사합니다. 강제동원의 피해 중에 이런 귀국길 해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나 또 유골의 송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우직녀 만난다는 7월 7석. 경북 군위의 인각사에서 만난 사람. 김초연 어르신은 17 새색 시적에 일본 규슈로 강제 동원된 남편을 평생토록 기다리며 살았다. 밥에 기름을 가지고 만날 밥을 한 그릇 해가 떠놓고 그래 기다렸구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지금 살았으면 또 100살이지. 없겠나 이리 아주 그저 소식 없지요. 그 내가 여기 와가 살면서도 오만 연락 올 끼다 하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점쟁이한테 전화했더니 내 한갑 전에 만난다 카대요. 그 카드 안 만나야더만
막 경제도 전부 거짓말이더만 돈만 빨고 먹지. 이제 얼마나 더 이 형벌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사람들은 해방이 된 지 70년이 넘게 지났다고들 하지만 주름진 얼굴의 누군가에겐 아직 진정한 광복의 날이 오지 않았다. 그저 붙이지 못하는 편지만 또 한 장 늘어간다. 7월 초선 견우직년 1년 일자 학업만은 우리는 무삼제로 1년 상봉 못하는 건 극함의 편지 썼어요. 하는 게 사람으로서 1년에 만나질 못한다 하는 게래요. 견우직년 1년에 상봉을 하는데 같이 상봉을 하는데 우리는 왜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1년 상봉을 못하는.夜中に押し寄せて出る途中に壱岐島の海辺に密かに流れ込んで照らす数多い明かりたち。行方不明になった三菱徴用工たちの後を追った深川さんの残した詩です。ふるさとへ帰れず海に沈んでしまった魂を慰める鎮魂の歌です。私は今日もこの島で考えます。70数年前、日本から韓国へ帰る海で無残に散ってしまった命について、花が散った後も森を踊る風と見守って帰れず帰郷の日を待っている天徳寺の魂について、そして彼らの壊れた記憶が私たちを連れて行く1945年壱岐島の時間について、彼らの魂はいつになったらふるさとの地に帰れるのでしょうか。